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일정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 복귀에 도전하는 토트넘 허스퍼는 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 영입 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영국 현지 언론의 독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지난 3월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마친 이후 다정하게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잉글랜드 대표 윙어 에베레치 에제가 토트넘 허스퍼로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입니다.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오른발을 통해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에제 선수에 대한 영입설은 현재 임대 선수로 합류해 있는 독일 대표 공격수 티모 베르너의 거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원톱 전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제 선수의 이적설을 다룬 영국 현지 독점 보도 원문을 살펴보고 에제 선수의 스타일을 분석한 디 애널리스트의 컬럼까지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하고 있는 전술은 발빠른 윙포워드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과 트리오를 이루면서 번성했죠. 지난 1월 임대 영입으로 합류했던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에 손흥민 선수가 차출되면서 그 대체자로 영입된 바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뛸 때도 더 좋은 시너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베르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기존에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직접 골을 노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왼쪽 측면에서 사이드 플레이를 통해서 파괴적인 돌파, 컷백, 크로스를 통해서 인상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과거부터 고질적인 숙제로 꼽히던 골 결정력인데요. 풀럼, 뉴캐슬에 당한 충격적인 패배 과정에는 베르너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던 크게 드러난 결정력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토트넘이 베르너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자 완전 영입하려고 했던 계획을 보류하게 됐던 것은 이러한 결정력의 문제에 대한 물음표 때문인데요.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베르너 본인이 토트넘으로의 완전 이적을 열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지만 최근에 또 다른 영국의 인터넷 매체 HITC의 그레엄 베일리 기자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고액 연봉인 베르너에 대해서 토트넘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1년 정도 더 임대를 연장해서 지켜본 이후에 완전 영입을 결정하고 싶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베르너 선수를 영입하는 문제, 다음 시즌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는 에제 선수의 영입 성사 가능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요. 만약 에제가 합류한다면 포지션이 겹치는 베르너 같은 경우에 잉여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 선수의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솔로몬도 있고 존슨도 양쪽 측면이 가능한 데다가 손흥민 선수와 히차이송까지도 왼쪽 측면이 가능하니까 에제가 온다면 더더욱 베르너가 고액 연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4월 24일 영국의 이적 전문 매체로 최근에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는 신생 매체 풋볼 트랜스퍼스는 맨체스터 시티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에제 영입 경쟁에서 선두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풋볼 트랜스퍼스가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닌데요.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보도로 보입니다. 우선 에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 그리고 메디슨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미 이적 시장에 주목을 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미 에제에 대한 토트넘의 영입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던 때였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패션 브랜드 버버리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손흥민 선수는 최근 런던에서 열렸던 버버리의 프로모션 행사에서도 에제와 함께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 현지 팬들로부터 손흥민 선수가 마치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면서 토트넘으로 에제의 영입을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에제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에이전시, CAA 베이스 소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의 개인적인 관계도 발전했고 이적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제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가장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윙포워드 중 한 명입니다. 1998년생으로 25세, 이제 전성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기량이 만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에 화려한 드리블 기술, 여기에 날카로운 슈팅 능력과 창의력인 패스 능력을 두루 갖춘 천재적인 전천후 2선 공격수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에 대한 의존증이 큰 토트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왼쪽 자리, 메디슨 선수의 공미 자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에제가 올 경우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최전방에 손흥민, 왼쪽에 에제, 공미 자리에 메디슨 이렇게도 함께 뛴다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갈 경우 더더욱이나 반드시 보강이 필요한 선수이고 또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나 메디슨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부상이거나 뛸 수 없을 때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함께 뛰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에제 선수는 지난 3월 토트넘과의 경기 당시
59분에 직접 오른발 프리킥 슈팅을 가마차기로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선제골을 기록하며 본인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결국 88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단독 질주에 이은 쐐기골을 기록하며 3대1의 완승으로 끝났고 에제 역시 당시 상대팀이었던 토트넘의 경기력과 비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토트넘 이적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4월 24일 스티브 K 기자가 독점 보도한 풋볼 트랜스퍼스의 에제 선수 토트넘 이적 유력 관련 보도의 내용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크리스탈 팰리스 윙어 에베레치 에제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풋볼 트랜스퍼스가 확인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5살인 에베레치 에제의 가족들이 오는 일요일에 열릴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에 토트넘 측의 특별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이것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에제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이 그를 영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이 탐내고 있는 선수인데요. 토트넘 역시 이 윙어 에제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추격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쟁에서 맨시티보다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에제가 원래 아스널 유스 출신이었는데 이번에 아스널의 상대팀인 토트넘의 홈팀 VIP로 에제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았다.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경기를 현장에서 물론 에제 선수는 오지 않겠지만 에제 선수의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토트넘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토트넘의 영입 관심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맨시티도 에제를 사실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죠. 특히 최근에 잭 그릴리시의 경기력에 대한 아쉬운 얘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 여름에 그릴리시를 내보낼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도쿠에 대해서도 괜찮긴 한데 에제보다는 경기력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도쿠 그릴리시 대신 에제를 영입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 트랜스퍼스는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스널 같은 경우 에제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해당 포지션에 트로사르도 있고 마르티넬리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런던의 그리니치에서 태어난 에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문제로 인해 맨시티로 가는 것보다는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영국 런던에서 본래 살던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지역에 쭉 살고 싶은 생활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주전 경쟁입니다. 맨시티로 갈 경우엔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로테이션 멤버가 될 수 있겠지만 토트넘에 간다면 확고한 주전으로서 스텝업하고 또 본인이 팀의 에이스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맨시티로 가는 상황이 된더라도 토트넘을 거쳐가는 것이 현재 중하위권 특히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팰리스에서 단계를 밟아 이적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팰리스타인 에제를 영입하기 위해 약 6,4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943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적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여름 이적 시장의 예산은 무려 최대 2억 5천만 파운드, 거의 3억 유로에 가까운 돈, 한국 돈으로 4,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에제 영입뿐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영입, 스트라이커 영입 등에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에제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할 의사가 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에제를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제는 사실 2011년 유소년 팀에서 아스널 선수로 5년간을 보내다가 그 이후 더 높은 단계의 유스팀의 승격이 실패하면서 퇴단했어요. 그 이후 풀럼 유스, 레딩 유스, 밀월 유스를 거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했고 사실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도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위컴으로 임대가 됐다가 2020년 여름에 1,78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하면서 팰리스에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경력을 쌓게 됐습니다. 지금 에제 선수가 런던에서 태어나서 유스팀이라든지 모든 프로 경력을 런던 지역 팀에서 보냈거든요. 결국에는 런던 생활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 에제의 가족들을 초청했고 그 초청을 에제의 가족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스널 입장에서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아스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유스 시절에 내쳤던 에제가 토트넘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치 과거 해리 케인이 원래는 아스널 유스팀에 있다가 쫓겨나서 토트넘에 가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던 것을 아쉬워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에제는 이미 잉글랜드 대표로 2차례나 선발되면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이제는 국제적인 선수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이미 2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경기 이상에 출전했고 23골에 1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득점과 도움 양면에 걸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에제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 뛰지 못한 기간에 치른 10경기에서는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에제 의존증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에제의 최근 이적설과 최근 활약상을 집중 조명한 컬럼을 바로 어제 이 이적설이 나올 때 함께 공개했습니다. 우선 에제 선수가 최근에 얼마나 빼어난 활약을 펼쳤는지 살펴보면요. 부상으로 빠진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3대2로 이길 때 멀티골을 넣고 그 다음 패배하긴 했지만 토트넘과의 경기를 통해 복귀를 했어요. 그때 1대3으로 질 때도 바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3월 말에 있었던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 1대1로 비길 때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최근 팰리스가 맨시티와의 경기에 2대4로 패배한 이후 내리 3연승을 거뒀는데 리버풀, 웨스트햄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까지 최근 유럽 대항전에 진출해오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전통의 강호들을 상대로 연승을 거둘 때 2골 1도움을 몰아쳤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캐슬과의 경기에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직전에 있었던 안필드 원정 1대0 승리 당시에 결승골을 넣었고 웨스트햄을 5대2로 크게 꺾을 때 1골 1도움뿐 아니라 나머지 골에도 큰 관여를 했거든요. 이제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역을 노리고 있고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로 진출하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선수라면서 디 애널리스트가 에제의 활약은 대체 어떤 면이 주목할 부분인지 소개했거든요. 그 컬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훈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팀이라고 해서 불과 몇 주 만에 세계적인 강호처럼 보일 수 없다는 법이 없을 정도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1월에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무려 0대5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이 나올 때마다 실점할 것 같았고 한 번에 몇 초 이상 공을 소유하지도 못했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후반전에 넣은 두 골이 스코어 라인을 가혹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이었던 이날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5대0으로 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침울해 보였던 표정의 로이 호지슨 감독은 구단의 방향성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팬들을 바라보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정을 지었었는데요. 지난 2월 호지슨 감독이 경질되면서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하면서 곧바로 즉각적인 반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최근 2주 동안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당시 지난 1월 아스널 원정 당시에 기록했던 소심했던 패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 원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1대0 승리를 거둔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안필드를 방문한 프리미어리그의 원정팀이 처음으로 거둔 승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는 전반 31분 만에 4대0을 만들었고 결국 팰리스가 5대0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두 경기의 중심에 에베레치 에제가 있었습니다. 에제는 최근 몇 년간 크리스탈 팰리스의 거의 모든 경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해머스를 상대로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것이 그의 최고의 경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에제는 골키퍼 우카시 파비안스키가 장필립 마테타의 슈팅을 막아냈지만 공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화려한 바이시클 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바이시클 킥으로 공을 골대의 상단으로 꽂아 넣으면서 팰리스가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웨스트햄전에서 에제는 7번의 슈팅과 4번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것은 다른 선수들보다 3회 이상 많은 기록이었고요. 7번의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4번이나 성공했고 무려 19번의 패스를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84.2%의 성공률로 연결했습니다. 후반전에는 마테타의 득점 상황에서 어시스트를 했는데요. 이 어시스트가 오히려 골보다 더 훌륭했을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웨스트햄 미드필더인 제임스 워드 프로즈를 따돌리고 커트 주마까지 한 병행으로 보낸 이후 마테타에게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패스를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팰리스의 화려한 쇼의 주인공은 에제만이 아닙니다. 에제와 더불어 마이클 올리셰가 함께 출전할 때 두 선수는 골과 어시스트를 함께 만들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모두 출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력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에제와 올리셰는 부상 문제로 인해 팰리스의 리그 34경기 중에 단 6경기만 함께 선발로 출전했는데요. 팰리스는 이 6경기 중에 4경기에서 승리했고 2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당 평균 2.3골을 기록했죠. 둘 중에 최소한 한 명이 결장한 27경기는 5승 9무 13패에 그쳤고 경기당 득점도 평균 1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수 모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에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만 비교해도 그 존재 자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 에제가 출전한 프리미어리그 23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8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당 평균 1.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상으로 결정한 10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1승 3무 6패밖에 거두지 못했고 경기당 평균 득점도 0.9골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에제는 올 시즌에 부상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 38경기에 모두 출전했지만 2021-2022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시나 부상 문제로 1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로이 호짓은 패트릭 비에이라, 올리버 글라스너 등 다양한 감독 밑에서 뛰었기 때문에 에제의 기록을 파악하는 것, 에제의 기록의 일관성을 찾는 것이 까다로운 일인데요. 그의 수치가 그의 잠재력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팀에서 뛰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수요일에 열린 뉴캐슬과의 홈 경기를 앞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오픈 플레이 공격 시퀀스 참여 횟수가 무려 107회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에제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슈팅인 56회를 시도했고 더 많은 찬스인 28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셀허스트 파크에서 처음 2년 동안은 90분당 기록이 0.14골, 0.15골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이 0.34골로 상승했고 올 시즌에는 현 시점까지 8골을 기록하면서 90분당 0.42골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입니다. 오픈플레이에서의 창의력도 지난 2시즌 동안 발전했는데요. 2021-2022 시즌에는 1.05회였고요. 2022-2023 시즌에는 1.40회, 올 시즌에는 1.46회로 기회 창출, 키패스가 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90분 공격 기회당 무려 0.26회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면서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마테타의 골을 어시스트한 것에서 잘 드러났듯이 에제의 뛰어난 드리블 능력은 그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에제의 112회보다 더 많이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는 180회의 모하메드 쿠두스, 143회의 제레미 도쿠, 114회의 데안 콜루셉스키, 113회의 라힘 스털링 뿐인데요. 성공률은 무려 50%로 클루셉스키의 41.2%, 스털링의 35.4%보다 높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드리블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블 횟수가 증가하면서 에제의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데뷔 첫 3시즌 동안 90분당 평균 3.9회의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5.9회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는 에제의 드리블 성공률이 62.9%로 매우 놀라운 수준이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사실 50%가 떨어진 기록이에요. 하지만 시도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즌의 총 드리블 성공 횟수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제의 드리블 시도가 실패할 경우에라도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은 당연히 글라스너 감독의 영향 때문인데요. 에제 역시 글라스너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번창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에제는 올 시즌 원래도 주로 왼쪽에서 뛰었지만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더 자주, 더 많이 왼쪽에 치우쳐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제가 예전처럼 위험을 초래하는 위치에서 멀어질 필요가 없는 더욱더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은 지난 일요일에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전문가, 풀럼 출신 선수인 데니 머피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라고 에제가 올여름에 팰리스를 떠나게 될 거라고 말한 것을 듣고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제는 지난 11월에 2027년까지 팰리스와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것은 그의 가치, 이적료는 보호해줄 수 있어도 시즌이 끝날 때 에제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에제는 이미 맨체스터 시티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아스널과 리버풀 역시 왼쪽 공격수로 영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턴 빌라 역시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왓킨스, 베일리의 공격 파트너로 에제를 원하고 있고요. 토트넘도 에제가 런던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들어 가능한 행선지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제가 올리셰와 함께 뛸 때 자신의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과 함께 할 때 더 높은 곳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팰리스의 상승세를 본다면 물론 장기적으로도 팰리스에서 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적설만이 에제의 여름을 흥미롭게 만드는 건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 디 애널리스트는 유로 2024에 나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26명 명단에 에제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지난 6월에 몰타에서 열렸던 유로 예선 4대0 승리 광시 에제는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교체로 출전해서 마지막 20분을 소화했고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오래전부터 에제를 지켜봐 왔다고 얘기했죠. 지난해 9월 스코틀랜드와의 3대1 승리로 끝난 친선 경기도 교체로 출전해서 19분을 뛰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아직 잉글랜드의 주전 3톱을 정하지 않았는데 에제가 지금과 같은 컨디션을 이어간다면 그릴리시, 레시포드, 포든 같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앞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에제의 성장세를 보자면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서 유로 2024에 나가는 것은 물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스타 선수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컬럼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풋볼 트랜스퍼스의 보도를 보면 토트넘이 가장 에제의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에제가 온다면 왼쪽에 에제, 오른쪽에 존슨, 솔로몬, 쿨루셉스키가 뛸 수 있게 되죠. 이 경우 베르너의 영입이 이제 물음표가 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부상 상태까지 고려했을 때 베르너를 임대로 데려올 수 있다면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히샤이송도 왼쪽에서 뛸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왼쪽에서 뛸 수 있는데 무엇보다 최전방에 정통 9번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히샤이송이 조금은 아쉬운 결정력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페노르트 공격수인 멕시코의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영입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히메네스와 에제 그리고 공격 미드필드에 이미 유망주인 베리발의 영입이 확정이 되어 있고 중앙 미드필드로서 갤러거, 듀스버리올, 팔리냐 등이 영입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이미 더블 스쿼드가 구축됐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뎁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정말로 에제가 오게 된다면 히메네스의 영입에 크게 힘을 쓸 필요가 없을 수 있고 히메네스가 올 경우 히샤이송을 매각하거나 손흥민 히메네스로 전방 공격수를 구성하고 히샤이송을 왼쪽으로 배치하면서 베르너를 아예 데려오지 않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존슨, 에제, 그리고 쿨루셉스키, 손흥민, 히샤이송 요 정도로도 공격 라인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에제가 온다면 에제, 베리발, 메디슨 같은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가 가능한 선수들이 많아지니까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뒀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에제 영입 경쟁이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같은 팀들과 이루어진다면 토트넘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 모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하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선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 아스널전,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 첼시전,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 리버풀전으로 이어지는 연달아 치러질 3차례 빅매치에서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3경기 모두 무패로 맞춰야 아스턴 빌라와의 4위 경쟁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2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전술을 다듬었을지, 손흥민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아스널, 첼시, 리버풀전으로 이어지는 빅매치 일정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